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을 홀로 길러온 60대 여성입니다.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았던 제게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제 가족이자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던 인생이라 그런지 제게 자식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자식이다 보니 금지옥엽 길러왔고 착한 아들은 제게 걱정 한번 끼치지 않았지만 자식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더군요. 나이만 먹으면 내 품 떠나 알아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게 자식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저희 아들에게 있었던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젊었을 적 남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던 저는 아들을 두고 일찍 떠나버린 남편 때문에 홀로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부모 노릇을 다 해야 했던 저도 물론 고생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이 자라야 했던 제 아들이 더 안타까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잘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을 대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는데 저는 그게 아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아들이 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건가 싶어 제가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저라도 아들을 강하게 키워보려 타일러도 보고 다그쳐도 봤지만 워낙 심성이 착하고 여린 아들은 좀처럼 나서지를 못하고 늘 괴롭힘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잘못 없는 아들을 나무랄 만큼 속이 상했지만 정작 당하기만 하는 아들은 그 애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사내 애가 왜 이리 무르나 싶으면서도 차라리 남의 애들 괴롭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유독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물어도 별일 없다고만 하기에 처음에는 당연히 입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이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들이 쓴 일기장을 보게 된 제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그저 가벼운 따돌림과 괴롭힘 정도였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질 나쁜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로 많이 힘들었는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라도 한 듯 제게 남겼을 법한 의미심장한 편지까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뒤늦게서야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지는 듯 했죠. 그동안은 그냥 거친 남자애들 사이에서 적응을 못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다른 애들도 철들고 공부하기 바쁠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내 자식이 혼자 고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전화기라도 시키려고 했지만 아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 애들이 또 해코지할까 걱정되는지 단순히 전학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다른 곳에서 또다시 당하게 될 괴롭힘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여러 고민을 하던 저는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하며 아들이 떠나기 전 내 아들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 저는 오매불망 아들 걱정이었어요. 괴롭힘을 당해 트라우마가 있을 아들을 미국에서는 잘 적응을 할까 싶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은 다행히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금방 적응을 했는지 미국 학교에서도 이전처럼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친구들도 여럿 사귀며 전보다 많이 밝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은 별다른 걱정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 한국으로 들어와 저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할 겸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 조금 낯설어 보였거든요. 원래 저희 아들은 꾸밀 줄도 모르고 수더분한 모습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비싼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벼락부자가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옷차림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분위기마저 달라진 듯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도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니 학창시절과는 다르다는 걸 알지만 겨우 1년 사이에 너무 다른 분위기에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죠. 그게 좋은 변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에게 소개를 받게 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아들의 변화가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그 아이에게서 보였던 거죠.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미국에서 열심히 지내는 유학생들에게 볼 법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치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조금 날티가 난다 싶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천박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제가 아들 걱정에 여자친구에게 너무 엄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직접 겪어본 그 아이는 도저히 좋게 봐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볍게 만나는 거라 하지만 첫 만남 자리에서 제게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제 아들을 대하고 제 앞에서 깔깔거리며 조심성 없는 모습을 보자니 그 모습 하나로도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란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성정을 고려해서 얌전하고 참한 아가씨를 원했던 제 입장에서는 낭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여자친구라고 하면 넘어가 줄 법하지만 혹시나 며느리감이라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게 걱정됐던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며 아들의 마음을 떠보게 됐습니다. 정기야, 너 그 아이 많이 좋아하니? 둘이 어느 정도인지 엄마가 궁금하네. 좋죠.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소개까지 시켰죠. 저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진지하게 만난다고? 그럼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니? 당장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무한테나 마음 못 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채연이는 달라요. 채연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생각보다 깊다는 아들의 말에 결혼만은 막아야겠다 싶어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둘이 잘 만나고 있다니 다행인데 너희가 아직 그렇게 오래된 사이도 아니고 둘 다 나이도 어린데 좀 더 신중하게 만나는 게 좋지 않겠니? 벌써부터 결혼까지 생각하고 그런다는 건 좀 염려스럽네. 결혼은 평생 만날 사람이랑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채연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사실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가 채연이 보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거. 사람 겨우 한 번 보고 어떻게 다 안다고 벌써 단정 지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좋게 봐주실 수는 없어요? 벌써부터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아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최대한 애둘러 말을 하려 했지만 아들이 제 의중을 알아차리고는 화를 냈습니다. 제게 실망을 했다며 대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아들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저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린 아들 속을 몰라주고 실수를 했구나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미국으로 들어간 아들은 한동안 연락마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제 전화를 피하다 보니 제가 아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아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제게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묻는 아들의 얘기가 황당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내 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괜한 일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은 거죠.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던 아이가 내 아들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모습에 저는 아들에게 헤어지라 말했습니다. 왜 또 그런 말씀하세요? 저 채연이랑 헤어질 생각 없다니까요. 도와달라 전화드렸더니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에 없이 과격한 아들의 반응에 놀란 저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들이 그 애에게 단단히 빠져있다 싶었던 저는 정말 결혼을 할 일이 생기기 전에 둘을 찢어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무슨 일인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정기씨 여자친구예요. 네가 나한테 무슨 일이니? 저 정기씨 아이 임신했어요, 어머님. 놀라는 저와 달리 담담히 얘기하는 그 아이의 말에 제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하자 아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채연이 책임질 거예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 원망스러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을 두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처럼 말이죠. 괜히 더 걱정되고 불안했던 이유는 아마 며느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썩 내키지 않는 결혼식이었고 며느리였으니까요. 전화를 해서 며느리가 아들 밥은 잘 챙겨주는지 같이 생활하게 되고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지만 제가 전화를 했다가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 할까 싶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을 뿐 전화는 하지 못했죠. 가끔 연락 오는 아들의 전화가 그리 반가웠고 휴대폰 너머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목소리에 아들의 건강, 심리 상태 등등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아들의 목소리는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이 결혼을 한 지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며느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전화였죠. 어머니, 내일 채연이 한국 들어가는 거 들으셨죠? 어? 아니, 채연이가 한국 들어오니? 걔 곧 있으면 출산 아니야? 괜히 비행기 타고 오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런다니? 아직 출산 예정까지 2달 좀 안 되게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채연이도 아기도 건강하고요. 아기 낳으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아기 낳기 전에 친정 식구들 본다고 가는 건데 오랜만에 간다고 정신없더니 어머니께 전화하는 걸 깜빡했나봐요. 채연이 한국 들어가면 저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너는 내가 걔를 잡아먹기라도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채연이 걔 대하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알았다. 자기 와이프 잘 대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데 내가 해줘야지. 아들의 연락을 받고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한국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달려오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오기 전 온다고 연락 한 번 안 하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며느리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내가 어려워서 그런 거겠지. 아들이 한 말처럼 정신없어 깜빡했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한국으로 도착한 지 한참이 지나서도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됐죠. 전화는 바로 받긴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정 식구들과 시간 보내기 바쁜지 통화하는 내내 주변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린다는 게 계속 깜빡했어요. 뱃속에 아기 건강 확인하러 병원 다녀오고 오랜만에 본 친척분들까지 뵙느라 죄송해요. 아니다. 주변 소리 들어도 네가 얼마나 바쁜지 알겠어. 그냥 잘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정기가 또 네 걱정을 얼마나 하던지 나보고 잘 챙겨주라고 하길래. 시댁에 들릴 필요는 없고
시간 나면 밖에서 보기라도 하자. 내가 너 먹고 싶은 걸로 다 사주마. 그럼 저야 감사하죠. 그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그럼 어머님 들어가세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괜히 더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짧게 전화통화 끝낼 걸 뭐 한다고 한국 도착해서 한참 지나 연락 한 번을 안 한 건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황당하고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짧은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전과 달리 말꼬리가 올라가고 혀짧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었는데 전화 끊고 생각나서 다시 연락드렸어요. 혹시 제 부탁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뭐길래 그러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사고 싶었던 아기 용품들이 있거든요. 우리 민호가 쓸 것들이요. 미국에도 좋은 건 많은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한국 거에 비하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가려는데 사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민호가 쓰는 물건인데. 그럼 만나는 날 네가 원하는 용품들 있는 백화점 쪽에서 보도록 하자. 그게 제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결혼식 때 못 뵀던 친척 어르신분들도 뵈러 내려가 봐야 해서 이번에는 어머님을 못 뵙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으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쯤 되니 그 애가 저를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뱃속 아기를 위해서 참기로 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필요한 아기 용품과 금액 적어서 보내줘라. 내가 통장으로 넣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우리 민호 건강하게 낳을게요. 그리고 주신 돈으로 우리 민호 잘 키우고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선물 주시면 안 될까요? 곧 있으면 출산인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우리 민호 무사히 지켜온 수고비 정도. 네? 뱃속 아이를 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건지 며느리의 부탁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뱃속 아이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휴대폰을 집어 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며느리 뱃속에 있는 손주 민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불편해하지 말고 필요한 돈도 같이 적어서 보내줘라. 내가 이런 경우는 듣고 보지도 못하고 처음 겪어보는 거라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통화를 끊은 뒤 며느리는 몇 초 되지 않아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 전부 내 손자 민호에게 쓰이는 돈이라 생각하고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어요. 그리곤 며느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연락이야 없을 줄 알았고 딱히 기대하지 않은 채 저도 제 삶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이 출산의 조짐이 보여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한국에서 출산을 할 거라고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시어머니인 저에게 해줘야 하는 건데 저에게 이런 방구 없이 어떤 말도 하지 않은 며느리가 괘씸하다 못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 거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을 왜 했나 싶었죠. 화가 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이가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게 됐죠.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출산을 하러 들어갔나 싶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출산 중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며느리의 상황을 확인해 가고 있었습니다. 직접 며느리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아까 전 전화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걸 보고 저도 기분이 나빠 아들에게만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손주 민호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드디어 아이의 출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아들이나 참 어이없게 손주의 출산 소식을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랑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민호를 출산했다고 연락이 온 거죠. 화가 난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죠. 며느리는 제 연락만 받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며느리는 아들의 연락마저 피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들과는 아예 연락이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는 전화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뜨문뜨문 문자로 연락을 하고 있었죠. 애를 낳다 죽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출산의 고통에 정신을 놓아버린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연락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들이 문자로 어디에 있냐, 만나자, 아들을 보여달라고 해도 며느리는 여러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아이의 아빠와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출산 소식에 급히 한국으로 들어온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사돈댁으로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서도 며느리와 며느리의 가족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자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며느리는 일방적인 문자만 할 뿐 만나주질 않았죠. 자신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조차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 문제로 미국에 들어가 봐야 했던 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만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 뒤로 답답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문자로만 연락을 하며 이리저리 손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아주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모든 생활의 터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옮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국에서 며느리의 행방을 찾아 헤매게 됐죠. 하지만 그것조차 쉽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저희와 연락을 끊은 뒤 사돈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연락을 받지 않는 건 매한가지였죠.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찾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곳은 경찰서였죠. 하지만 경찰은 연락을 취해 만날 의사를 물어봐 줄 수는 있어도 개인의 판단하에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건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를 하게 됐죠. 그 다음은 저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의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사돈 식구들의 경우 상견례와 결혼식 날 뵀던 것 빼고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외하면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 역시 미국에 있었던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사돈 식구들처럼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기억에 의존해 며느리를 찾아 나서게 됐죠. 쉽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곳이라 해서 가보면 허탕을 치는 게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뒤를 쫓는다는 걸 알고 있는지 한 발자국 앞서 있던 곳을 옮긴 뒤였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며느리를 찾는 데 소비하게 됐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도록 얼굴 한 번을 못 본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들은 문자로만 연락되는 며느리와 얼굴 한 번 못 본 아들을 찾아 한국으로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며느리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 알아내게 된 겁니다. 무턱대고 찾아가면 며느리가 또 도망을 갈 수 있었지만 답답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피하는지 알아야겠고 손주 민호가 무사히 있는지도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집으로 추정되는 아파트로 들어가 문을 두들기며 벨을 눌렀죠. 벨 누른 사람이 저인 줄 모르고 안쪽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제 목소리가 들리자 입을 다물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며 한참을 기다리게 됐고 제가 떠날 기색이 없자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 며느리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 구석구석을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아이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도 보이지 않고 육아용품도 없는 걸 봐서는 아이가 며느리의 가족들과 있는 것 같았죠.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는 며느리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니? 애를 낳았으면 애 아빠와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숨어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1년 동안 자기 자식을, 내 손주를 못 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호 어딨니? 나 오늘 민호 보기 전에는 절대 그냥 못 간다. 연락해서 민호 데려오든 아니면 민호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든 직접 확인해야 되겠어. 말을 하며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소나기의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손주 때문에 겨우 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주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프니까 이 손 좀 놓고 이야기해요. 아우, 아파라.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돼요? 그것도 신발 신고 폭력까지 쓰면서. 그리고 왜 손자를 여기서 찾으세요? 1년 동안 느낀 게 하나도 없으세요? 저 손주 안 낳았어요. 애초에 정기씨 아이 가진 적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세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연락도 이제 제발 그만하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 임신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 마라. 애 빼돌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 임신한 걸 내 아들이, 그리고 내가 봤어. 그런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얼른 우리 민호 내놔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질 않으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미국 생활하다가 돈 좀 필요해서 정기씨 이용한 거예요. 그러다 집안에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뜯어내보려고 애가 줬다고 한 거고요. 원하면 뭐 의료 기록이든 가족관계 증명서든 뭐든 줄 테니까 이제 제발 사람 좀 귀찮게 하지 말아요. 너무 당당히 자신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는 며느리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만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순순히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거짓말이라고? 나보고 손주가 없었다는 걸 믿으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 민호가 없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솔직히 말해봤자 네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 없는데 네 말대로 돈 보고 접근한 거라면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고소하시면 전 정기씨가 저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고소할 거예요. 잠깐이지만 연인과 부부로 살면서 잠자리에 대한 증거 하나 없겠어요? 뭐? 그래 해봐라. 부부 사이에 무슨 강제가 있고 성폭행이 있어? 부부간에도 강제로 한 성폭행 인정돼요. 법이 그래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 죄가 인정되는데 저와 정기씨는 부부도 아니라서 그 죄를 판단하는데 더 쉽지 않겠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가 부부가 아니라니? 저희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남남이라고요. 저 찾으시는 동안 모르고 계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고소할 마음이 남아 있으세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이면 해보세요. 전 잃을 거 없는 사람이라 상관없으니까. 근데 아드님은 여러모로 잃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만 없는 애 내놓으라고 억지 피우지 말고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말문이 막혔지만 겨우 찾은 며느리가 도망이라도 갈까 싶어 꽉 잡은 손목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당하게도 며느리는 경찰을 부르겠다며 저에게 엄포를 놓더군요. 이거 놓으세요. 제가 방금 경찰 부른다고 했죠? 뭐? 경찰을 불러? 이 사기꾼년이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네가 지금 경찰 부를 입장이야? 그래, 경찰 불러라. 불러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교도소 들어가야 하는 건지 확인해보자. 며느리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왔고
저와 며느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 주거지 무단 침입에 위협당하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했는데요. 누가 신고자죠? 저예요. 글쎄 저 아줌마가 저를 자꾸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 함부로 찾아오고 벨 누르는 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무서워서 혼났어요. 저 아주머니 좀 이곳에서 내쫓아 주세요. 아주머니, 저분 말씀이 사실이에요? 따로 연락 없이 찾아오셔서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또 저분이 나가시라고 의사표현 하는데 안 나가주셨고요. 저기 경찰분들, 저 여자 내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여자애가 내 손주를 낳았다고 하고 우리한테 1년 동안이나, 아니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저 며느리라는 애가 돈을 보고 우리한테 접근해서 애 낳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이나 참적해 있었고요. 이번에 놓치면 또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고 제가 얼마나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사기꾼년이라고요. 아줌마, 누가 며느리야? 그리고 누가 사기꾼인데? 아줌마 아들이야말로 범죄자 아니야? 내가 확 신고해버려? 자, 다들 진정들 하세요. 아주머니 말씀하신 건 정식으로 신고를 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아까 저분이 진술한 것처럼 행동하셨던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다 문제될 수 있다고요. 우선 이 아파트에서 저희랑 나가시죠. 계속 버티시면 저희가 파출소까지 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사이 문제는 나가신 다음에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해결하시기로 할게요. 내 아들 돈과 내 돈을 노리고 사기친 사기꾼이 눈앞에 있는데 제가 사기꾼년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르고 손목을 잡고 있던 게 경찰들에게는 당장에 더 큰 죄였던 것 같습니다. 저보고 아파트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분하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있는 아파트를 떠나야 했죠. 집으로 돌아간 뒤 며느리가 한 말을 확인해 보려고 아들이 활동할 시간을 기다렸다 연락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어떻게 채연이 소식은 좀 있어요? 전 일이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아예 들어가는 건 몇 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우선 그 사이에 이것저것 붙여서 한국에 길게 몇 차례 들어가긴 할 거고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와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연락한 이유는 내가 채연이 찾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했어. 너 혹시 아직까지 채연이랑 혼인신고 안 했니? 네 관계로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결혼하고 한다는 게 정신없어서 그만. 혼인신고를 못해서 그때 채연이가 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친정 가족들 볼 겸 그리고 비자도 새로 갱신해야 해서. 죄송해요. 먼저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채연이 없어지고 애까지 안 보여주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번에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다. 그럴 만도 하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겠니? 그럼 이것도 솔직하게 말해줄래? 너 채연이 사귀고 나서부터 연락 끊기기 전까지 혹시 돈 빌려주거나 매달 챙겨준 거 있니? 갑자기 그건 왜... 어머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채연이가 빌려달라고 해서 준 돈이 좀 있긴 있어요. 연애 때는 돈 부탁을 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도와주고는 했는데 결혼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니까 조금씩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채연이는 친정에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사위로서 가만히 있기 뭐해서 빌려줬죠. 그래도 저 경제적으로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모아놓은 돈에서 빌려줬던 거라 빚 같은 거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채연이 가족이라도 만나신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채연이 걔가 민호 데리고 있는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걱정이 더 되니까. 너한테 받은 돈이 있으면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다. 우선 알겠어. 너 회사 출근해야 할 텐데 이만 전화 끊으마. 아들에게 며느리를 찾은 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아들이 듣게 된다면 그 충격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걸 언젠간 밝혀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과 나를 속이고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여자를 혼내줘야 했죠. 자기 말로는 잃을 것 없는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말 쉽게 내뱉은 사람치고 정말 잃은 게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만약 정말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날부터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행히 집을 찾고 난 뒤부터는 며느리의 신상을 알아내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편물과 쓰레기통을 뒤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만한 건 다 추려서 모으게 됐죠. 그렇게 알아본 결과 우리 아들에게 했던 짓을 한두 번 해본 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던 건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학창시절부터 못된 짓은 자기 혼자 다 하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묘하게 천박한 분위기가 흘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무리 거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비싼 장식으로 휘감아도 자신이 살아온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기념일을 핑계로 원하는 선물을 사달라고 졸랐고 그 선물을 중고로 팔거나 환불을 하면서 필요한 돈을 받아냈던 거죠. 처음에는 사귀는 남자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남자들 여럿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대로 큰 돈을 사기치기로 한 건 제 아들을 만나기 전 사귀었던 남자부터였죠. 제가 그 남자를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막대하게 피해본 금액을 없었던 셈 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채연이에게 바쳤던 마음과 돈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화가 12번씩 난다고 했지만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과 계속되는 거짓말에 지쳐 정채연 이름 3글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했죠. 그렇게 며느리에 대해서는 치를 떨어하는 남자에게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채연 만났다는 얘기는 부끄러워서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막말로 꽃뱀한테 마음 주고 몸 주고 돈까지 주게 된 건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사정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만 가끔 얘기 꺼내는데 그것도 제 눈치 봐서 잘 못하죠. 저도 꺼내려고 하지 않고 걔 앞으로 들어간 돈만 해도 과장해서 말하면 오피스텔 한두 채 정도는 샀을 겁니다. 아드님을 미국에서 만났다고 하셨죠? 그 유학 비용도 제가 된 거예요. 제가 수입차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 사업인데 사업가인 저에 비해 자기는 너무 초라하다면서 유학을 다녀오고 싶다는 거예요. 또 겸사겸사 우리 사업에 도움될 만한 공부도 할 겸 말이죠. 그 말을 속아서는 안 됐는데 그때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중이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채연이를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셔서 유학 다녀오고 공부도 했다고 말하면 결혼할 때쯤에는 채연이를 좋게 봐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학비에 매달 유학 비용까지 보내줬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뜨문뜨문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돈 필요 없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채 이별 통보 받으니까 매달려도 보고 잘못도 빌어봤는데 그것도 만날 수가 있어야 제대로 하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도와준 유학 비용은 돌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치졸하다 고소해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한국 안 들어갈 거니까 마음대로 해보라면서 고소하겠다고 제가 말한 뒤로는 되려 걔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괴롭혔어요. 사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다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 듣고 정채연 그 여자 일에 손 뗐습니다. 엮여봤자 좋을 게 하나 없어서 돈 날렸다 치려고요. 일 크게 만들어봤자 저만 바보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니까요. 남자는 며느리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엮이게 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년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주려면 무조건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혼자서 소송을 냈다가는 연인관계 사이에 생긴 일로 치부되어 큰 처벌 없이 끝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지른 죄값을 최대한으로 물으려면 피고소인이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 입증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은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을 모아 범죄에 대한 의도가 있음을 재판부에 확인시켜주는 거라 말했죠. 그래서 말을 끝낸 남자에게 같이 고소를 하자고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 여자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제3회, 제4의 피해자가 연달아 나올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잊는다고 잊혀질 일이에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문득 정채연 그 여자 생각날 일이 있을 텐데 정채연이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고라도 당하면 마음 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그 여자 또 남자 등쳐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위장해서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면요. 그 생각하면 몇 년이 지나도 잠이 오겠어요? 10년이 지나 거의 다 잊혀져 가는데 어느 날 지금처럼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나타나 정채연 그 여자 과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여자를 떠올리게 될 일은 수없이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부끄럽다고 치가 떨린다고 넘길 겁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보다 상처받은 마음이 문제죠. 민철 씨는 정채연 그 여자와 헤어지고 연애 잘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여자가 사업이나 재산에 대해 물어보면 정채연 그 여자에게 당했던 일로 인해서 마음 열기가 두렵잖아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그냥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처벌을 죄값을 받게 해달라는 거지. 다만 그 죄를 묻는 방법이 사귀죄밖에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혼자서 하면 그 여자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 받아요. 처벌 받는다고 해도 반성할 거라는 확신이 없는데 이왕이면 죄값이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긍정적인 대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자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제가 자리를 나서기 전에 대답을 해줬죠. 저와 같이 정채연을 고소하겠다고 말이에요. 이후 저와 남자는 우리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법정 싸움에서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쯤 아들이 며느리와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때 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말해주게 됐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됐죠.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진정시키게 됐죠. 그리고 제가 민철 씨와 준비하고 있는 고소건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듣고 아들 역시 정채연 그 여자를 처벌하기로 마음먹었죠. 우리 3명은 정채연 그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의기양양하던 며느리는 저희가 접수한 고소장을 받고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락 한번 하기 힘들었던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온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날 고소해?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 듣게 된 것 같은데 이 말은 못 들었나 보지? 나한테 고소해봤자 당신 이득 볼 거 없어. 나한테 지금까지 받은 피해 본 돈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깟 처벌 받으면 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변제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한테 뭐하러 전화했어? 자신있게 재판받으면 될 걸 가지고. 당신 사실은 불안한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고소 취하해달라고 한 거고 나한테 먼저 전화한 거야? 아니면 민철 씨한테 먼저 연락하고 거절당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리고 그깟 돈 때문에 당신 고소한 거 아니야. 돈은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당신 괴롭히고 압박하기 위해서 받아댈 거고 이 고소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기 바라는 마음에 한 고소라고 생각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고 상처 줬으면 처벌 받아야지. 앞으로 합의 따위 바라지는 마.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들 더 부르면 불렀지 절대 당신 봐주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아직 변호사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이렇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는 거 당신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 전화 받은 내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면 당신만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해. 뭐? 당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나한테 실실 웃으면서 접근한 거 다 연기였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준 거네. 나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난 기간 동안 연락 못했던 거야. 아이에 대한 거짓말도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거고, 어머님께 들키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하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당신 정말 나랑 끝내고 싶은 거야? 아들이 정채연 그 여자의 마음을 꿰뚫는 말을 하자 여자는 태도를 바꿔 아들과 잘해볼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던 저는 순간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아들 대신에 들게 됐어요. 너 인연 어디서 또 뱀 같은 혀를 움직여? 우리 아들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럼 니녀는 뭔데? 남자들 지갑으로 보고 사는 니녀는 얼마나 무서운 년인데? 넌 내가 김민철 씨만 만난 줄 아니? 네 동창들 싹 다 만나봤어. 거기다 너에게 피해봤다는 남자들도 수두룩하게 만났다고. 인생 그따위로 사니까 좋니? 너도 알고 있겠지? 지금 같은 삶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언젠간 네 과거 깨끗이 청산하고 참한 여자로 위장해 결혼할 남자 찾을 거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너 절대 그렇게 못 살 거다. 내가 그러려고 이 고소 진행시킨 거야. 앞으로 민사부터 시작해서 네가 살만할 거 있으면 다시 나락으로 잡아뜨릴 거라고. 거기서 끝일 것 같아? 아니, 내가 널 쫓아다닐 거다. 나 역시 너한테 피해보고 상처받은 게 있으니 네가 절대로 평범한 삶 살 수 없게 할 거라고. 지금부터 기도나 하고 있어라. 네 과거 이해해줄 남자가 나타나 주길. 좀 전까지만 해도 뚫린 입이라고 잘만 조잘거리던 며느리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미래가 자신도 상상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들과 법정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돈이 우리에게 받아 남은 돈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 또 다른 남자를 사기쳐서 받은 돈인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던 게 나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며느리가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친 행동을 입증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승소를 할 수 있었죠.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썼더라면 더 나았을 겁니다. 저희가 승소한 이후 며느리에게 피해를 받던 남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민사를 제기했거든요. 저와 아들 그리고 민철 씨야 당연히 돈이 아니라 여자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민사로 한 번 더 고소를 하게 됐죠. 징역살이를 선고받은 이후 여자는 어떻게든 죄를 빨리 감경받고 싶었는지 그제서야 재판부에 우리에게 반성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만 이미 상황은 종결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 사건이 잘 해결된 이후 아들은 기존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계획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된 거죠.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 거야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를 보면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옆에서 제가 위로를 해봤지만 스스로 상처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들을 옆에서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을 아들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서로의 자식들의 대화를 하게 됐는데 서로 듣기로는 자식들이 잘 맞아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처럼 아들에게 친구의 딸을 소개시켜줬고 지금은 그 친구의 딸이 제 며느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나 저에게나 정말 좋은 여자아이예요. 이 둘을 너무 늦게 짝지어준 것 같아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더 큰일 당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지만 이렇게 사연 하나 보낼 거리도 생기고 말이죠. 부모로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고 아들네가 어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 아들,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